네, 네 번째 주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관련된 주제긴 한데요. 이제 대리인에 의해서 또는 위임장을 이제 받은 대리인에 의해서 또는 서면 결의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바쁘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에 직접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나 또는 전자투표 같은 서면 결의 방식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4주제에서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또는 서면 결의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어떤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5주제에서는 전자투표 같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것인가 여부를 이제 정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위임인을 누구한테 위임할 것인가를 정할 때 관리단 소집 통지서에 이제 누구한테 위임할 것인지 여부를 이제 구분 소유자들한테 알려서 소집 통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과연 대리인을 어떻게 표시해서 소집 통지서를 발송을 하는 게 맞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뭐 이거를 뭐 아무한테나 뭐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건우 변호사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위임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 의결권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그러니까 수임인이잖아요. 그래서 수임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뭐 주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특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추가로 뭐 출제하는 측에서 본인 수임인 안에 이렇게 특정을 해서 했을 때는 가로치고 수임인이 관리인인지, 뭐 집회 추진위원장인지, 집회 준비위원인지까지도 기재하면 사실은 더 받아보시는 분이 내가 누구한테 의결권을 주는구나,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좀 더 신뢰할 수 있겠죠. 대리인에 관련된 정보를 좀 자세히 가능하면 기재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를 하시고 추가로 지위를 좀 기재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공란으로 두는 경우가 있고 아예 공란으로 두는 경우가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집회를 주관하는 사람을 하면 이름을 넣고 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그다음 뭐 쭉 2명 혹은 3명까지도 기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식적인 집회 소집 통지서에 첨부하는 위임장에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특정인 1인만 사실 기재해 버리면은 이 법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집 통지서에 위임장이 왔는데 나는 이 사람한테 주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한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보낸단 말이죠. 이럴 때는 위임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확신 판례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게 자문을 해드릴 때 공식적인 소집 통지서에는 꼭 본인 뭐 관리인을 한 명 부동 문제가 적더라도 꼭 공란을 두셔서 위임인들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안내문 보낼 때 있잖아요. 집회 소집 통지서 말고 그때는 좀 자유롭게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추진한다 그러면 제 이름만 박아놓고 그렇게 징수를 해서 사전적으로 거두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서 말고 이제 5분의 1의 구분 소유자를 모으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을 때 그때는 이제 약간 뭐 대리인의 이름을 뭐 한 사람만 기재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그때는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재민 변호사님 뭐 관련된 쟁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서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 구분 소유자 중에 누가 나서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많은 수고와 비용을 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동기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 건물 관리단의 실질적인 구성을 위해서 집회를 소집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 본인이나 그 주변에 누군가가 관리를 맡고자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위임장을 받는 과정은 순수하게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가지고 받는 위임장인데 그게 뭐 공란이어야 된다 또는 뭐 그런 식의 어떤 형식상의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 판결에서도 위임장은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당시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만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어떤 위임장의 형식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제 유무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고 아마 이제 말씀해 주신 것도 그런 주시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사정들을 이제 여러 사정 중에 하나로 참작을 해서 결국에는 이게 어떤 위임의 의사 표시라는 것이 정말 그 위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양식 자체는 빈양식으로 이제 좀 이제 공지를 하고 다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도적으로 이제 그 위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별도로 위임장 내 이름이 이제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을 별도로 첨부한다거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란을 하나 두되 또 다른 란에는 만약 공란에 특별하게 이제 기재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란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으로 뭐 인정되는 그런 양식을 갖춘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구분 소유자의 선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장해 주면은 괜찮지만은 완전히 그 선택권을 박탈하는 식이나 뭐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원님 이게 대리인한테 위임장을 주는데 위임장은 보통 서면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면으로 주지 않고 뭐 어떤 카톡이나 또는 문자나 이런 방식으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카톡이나 뭐 가능은 하지만 네.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 김건우 변호사님, 네. 그 집합건물법은 뭐 서면 위임장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실제 실무적으로도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걸로 뭐 네. 그 위임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까? 네, 카톡 내용에 저는 이번 집회에 관해서 의결권을 누구한테 위임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카톡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임으로 네. 인정을 받아요? 네, 인정받는 사례도 사실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네.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그 의사표시 자체를 네. 사실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죠. 아, 근데 위임장이 꼭 네. 꼭 서면에 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법령에 서면으로 위임을 증명해야 된다고 돼 있긴 하죠. 네. 근데 그 자체를 또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카톡 예, 그걸 네, 출력해가지고 서면 형태로 제출할 거기 때문에 의장한테 그걸 서면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꼭 위임장에 따른 증명을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어떤 형태로도 서면으로 증명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위임장 양식이나 형식이 제한이 없다는 것은 아까 이재민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양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뭐 실무에서 좀 쟁점이 되는 양식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 사실 위임장이 중복돼서 한 사람 위임장이 중복돼서 나왔을 때 그때는 그러니까 A 후보자도 위임장을 받고 B 네. 후보자도 위임장을 받고 뭐 이런 네네. 홍길동한테 똑같이 두 사람이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이럴 때는 사실 형식이 조금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재판부에서는 통상 해당 집회에서 그래도 배포한 위임장 양식 거기에 보면 안건들이 좀 이 사건 집회의 안건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건이 그대로 똑같은 집회 위임장 양식이 사실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저희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위임장을 써주는데 그 위임장의 내용에 앞으로 개최되는 모든 관리단 집회에서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다 무제한으로 위임한다 뭐 이런 식의 위임장이 작성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그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한 거니까 이거는 좀 정말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위임한 거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포괄적인 위임장의 효력은 어떻다고 봐야 되나요? 네, 포괄 위임을 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집회에 대해서 집회에 상정되는 일체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주겠다라고 네. 해서 그 다음 실제로 이루어진 집회에서 행사했다라고 해도 사실 유효입니다. 네, 법원에서도 사전 포괄 위임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라는 입장이어서요. 그래서 만약에 위임장을 한번 쓰고 또 쓰고 하면 위임장 제 상황의 쟁점이어서 포괄 위임과는 조금 문제가 다르긴 하고요. 한번 썼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못 쓰는 게 맞고 다만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사실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전 포괄 위임도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인정된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이 뭐 30-40%의 구분 소유자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버리면은 네. 그 사람은 그 집합 건물 내에서 그 사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네, 이제까지 집회의 양상을 보면 사실은 위임장 싸움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누가 더 많은 위임장을 확보했는가? 사전 위임장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사실 그 싸움이 이제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우리 곽세병 대표님 나왔듯이 사실 요즘은 전자 투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보다 전자 투표에 의한 직접 행사가 사실은 더 우리 소유자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가 사실 이제 전자 투표 시대로 이제는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대법원에서 허용해 왔던 사전 포괄 위임에 관한 효력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네,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너무 추상적이거나 아니, 너무 일찍 받은 이제 집행 위임장 작성 날짜도 없는 사례도 많고 1년 전에 받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임인의 의사 자체가 지금 충분히 확인이 안 된다는 취지로 하고심에서는 통제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앞으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받으시고 좀 구체적인 안건을 적으시고 네, 그렇게 해야 좀 더 안전하게 위임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현 변호사님도 소송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결국 이게 위임장이 문제되는 것이 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형식도 좀 부실한 경우도 많고 이런데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결국 어떤 조직을 갖추지 않은 개인 또는 몇몇 구분 소유자들이 관련한 집회를 소집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포괄적이다라는 것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위임 자체는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사실 포괄적인 위임을 악용하는 경우가 두드러져서 그렇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김건호 변호사께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을 확장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열리는 모든 관리단 집회 그리고 모든 안건 그리고 관리단 집회가 열렸는데 의결종 족수가 부족해서 뭐 유회되거나 부결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 이후에 다시 같은 안건으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면 해당 위임장을 통해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그래서 그렇게 빽빽하게 내용들을 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 포괄 위임이라고 보든 아니면 뭐 이례적인 행사 이후에 뭐 효력 여부를 보든 간에 이런 경우야말로 사실 단호하게 효력을 제한해야 될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인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절차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어떤 그 각각 의결권자들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위임장은 결론에만 치중을 한 겁니다. 어떻게든 어떤 결론을 내겠다. 그게 결국에는 대표자가 선임돼야 뭔가 관리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지 않겠냐 그런 고려가 아니라 특정인의 관리인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고려하에 그렇게 꾸며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단 집회가 제대로 소집됐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의결권이 행사됐지만 어떤 결론이 났다면 그때 그 위임장을 효력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서로 시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든 한 번만 좌절시키면은 관리단 집회가 소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또 그런 식의 또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부당한 탈법적인 시도에 대해서 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규제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위임장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좀 박 말씀을 대표님. 좀 드리는데 이게 결국 질문이 위임장 작성을 하는데 포괄적 위임장의 유효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포괄적 위임장을 작성을 하면서 유효가 되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사실 악유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포괄 위임장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실무적으로 좀 위임장을 꼭 작성을 하실 때, 포괄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는 구체적인 안건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는 게 너무 다 모든 거를 포함해서 동의를 한다 하면은 이거 자체로 다시 또 법원 소송을 가면서 또 이제 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안건의 구체적인 부분을 좀 써주시는 게 나중에 문제점을 좀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이 정도 안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한다 이런 걸 표시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위임한다고 해버리면 이 부분에서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고 또 싸우게 되고 이게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서 다시 관리인 선임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걸 원천 좀 차단을 하는 게 좀 작성이 유효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게 또 무한한 기간으로도 하게 되면은 아까 또 악유를 또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보셔서 저희 같은 경우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이제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그때 동안은 토지 소유자들의 위임장의 효력
이제 언제까지 줄 건가요? 그래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당신한테 대리인한테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서 관리단 집회에서 이러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위임하겠다 이런 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나중에 넘어갔을 때 법원에서 봐서도 이제 1년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판사분들이 이제 문제점을 좀 가지게 되면서 이제 다시 그 부분에 소명해야 대한 부분도 있고 그 사이에 보통 이제 6개월 정도면 소유자들 변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으면서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또 여기서 악유를 발생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신다면 위임장 작성에 유효한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 의결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서면과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섯 번째 주제에서는 전자투표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